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제시엔 모닝뉴스입니다. 4.10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이번 총선에서 당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중구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오상택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남구갑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선을 넘어 4선 도전입니다. 현재 울산에 필요한 것은 패기만 넘치는 젊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튼튼한 인맥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경륜의 정치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역구인 남구갑은 국민의힘 가운데 당내 후보들이 4명이나 도전장을 내면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울산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을 던지고 가장 먼저 남구갑 예비후보 등록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총선 출마 이변에서도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참된 정치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남구갑의 당내 경쟁 후보가 대거 모이는 데 대해서는 영남 중진 의원 물갈이론을 의식한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울산한국은행 부지 이전 등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총선에 나선 오상택 예비후보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늦게 나오겠습니다. 제가 살아간 이 중구에서 상식과 공정이 올곧이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경선에서 고회를 마시고 고향인 중구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중구에서의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됐지만 당내 유력 주자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당내 단수 공천이 유력합니다. 젊은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기도 구리시 서울 편입 의지에 대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비판에 나서는 등 유권자들을 위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총선 6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의 가닥이 잡히는 등 총선 열기는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시엔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천관리위원회가 어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동구 김태선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남구 을은 박성진, 심규명 예비후보 간 경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총선에 나섰던 김종환, 황명필 예비후보와 남구 을에 나섰던 김형근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됐습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됩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10 총선 후보들의 출마 공약이 어제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장능인 예비후보는 남울주 지역민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의미로 안전한 차세대 원자력 산업 유치를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을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예비후보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구갑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박기성 예비후보는 두왕동 일원의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를 확장해 신성장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울산대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내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려 2031년부터 5년간 최대 10,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부의 대학별 증원 수요 재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의대 재학생 1명당 교원 수 3명을 확보 중이라며 현재 정원 40명에서 2배 증원을 목표로 최대 110명까지 증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소포 물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 우편 집중국에도 평소보다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특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라경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울산 우편집중국 작업장. 레일 위 소포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배송지별로 분류됩니다. 무거운 소포들을 옮기고 또 적재하고 팔을 걷어붙인 직원들은 땀 닦을 시간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물건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물건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면 일이 안 힘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포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곳에 하루에 최대로 소통되는 물량은 수만 톤에서 많게는 10만 톤을 넘습니다. 평소 처리량의 2배 가까운 소포가 몰리는 겁니다. 작업장에는 과일과 생활용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소포들이 가득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측하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소포는 1,600만여 통. 늘어난 물량에 우편집중국은 24시간 명절 대비 특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중에는 9만 5천여 통의 우편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인력을 26분을 채용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수많은 소포들이 분류가 완료된 상태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편집중국 직원들의 구슬땀으로 분류가 완료된 소포들은 새해 희망을 품고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조선업종 뿌리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뿌리아카데미관이 HD현대중공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이상균 노진율 사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권병호 국회의원,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아카데미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뿌리아카데미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915제곱미터 규모로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신 직무교육 시설과 함께 건강검진센터와 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교육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60억 원과 시비 20억 원, HD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 협동조합 43억 원 등 모두 12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울산시가 철새 관광을 위해서 조류 사파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울산 조류 사파리를 철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 탐조객들이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류 사파리 명소는 명천교 하부와 태화강 전망대, 3호 철새 생태원 등 2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는 철새 해설관 설치와 함께 체험형과 체류형 프로그램, 생태 체험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물 이용 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지역 누적 강수량이 1,643mm로 전년보다 77%나 증가해 낙동강 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은 3월 부가분부터 톤당 66.3원에서 36.4원으로 29.9원 인하됩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수요자가 상수도 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원수 구입 양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걸로 보이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지난 12월 6년 만에 울산으로 돌아온 게 확인이 됐었죠. 이 황새는 현재 울산 북구 천곡동 일원에서 한창 겨울나기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식지에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 황새는 무주택자 신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전두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만 부리에 붓을 물감에 칠한 듯한 깃털, 시베리아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황새입니다. 지난 12월 6년 만에 울산의 모습을 보여 현재까지 울산 북구 제전마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식지인 논에는
지난 22일부터 매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황새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매립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마을은 황새가 이렇게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근데 이 논들이 앞으로 매립이 되면 먹을 것 없는 이 마을에 황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북구청은 문화재청과 논의하고 있지만 황새가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기는 철새인 만큼 개발 행위 자체를 중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황새 보호를 위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개발 행위를 하는 행위자한테 황새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까지 행위를 미뤄달라고 이제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 지난달 울산에서 천연기념물인 참수리 2마리도 발견됐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 큰 기러기 등 철새들이 울산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HD현대가 2년 연속 매출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HD현대는 어제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2023년 연간 매출 61조 3,313억 원, 영업이익 2조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는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 물량 증가와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과 중동 등 전력기기 핵심 시장 공략 강화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매출 60조 원대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실적 공시를 통해서 2023년 그룹 연결 당기 순이익이 6,3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부분은 손실 흡수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충당금 선제 적립과 상생금융 관련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722억 원 감소한 6,26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비은행 부분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이익 감소와 부실자산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 대비 743억 원 감소한 1,43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재성, 장지욱, 석상일 교수와 탄소중립대학원 임한권 교수 공동연구팀이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효율의 광전극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광전극은 햇빛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전극으로 기존의 광전극은 실용화 가능한 크기에선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광전극은 소형 전극을 일정한 크기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큰 면적을 만들어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 10% 이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효율이자 상용화를 위한 최소 효율로 향후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총선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박희봉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2분쯤 아산로 방향 연포산 2터널 안 중간 지점에서 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해자 중 임신부도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0대 청소 대행업체 직원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팔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1년 번호가 같은 도난당한 자신의 태블릿 PC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소 대행업체 직원 A씨가 청소를 하던 가구점에서 태블릿 PC 2대를 훔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태블릿 PC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A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